네, 안녕하십니까. 기초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선 건국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조선 건국 과정의 주요한 흐름이 있죠. 위화도 해군 이후에 1388년, 1389년에 폐가 입진, 1391년에 과전법, 1392년 7월 17일 조선 건국, 이런 순서로 해서 그 주위에 살을 좀 붙여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 과정에서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모태가 됐던 신진 사대부, 즉 역성혁명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까지 해서 살펴봤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어서 좀 봅시다. 그걸 그대로 이어서 이번 강의는 그 훈구와 사림 간의 대립 갈등 속에서 일어났던 사화, 그리고 거기서 최종 승자였었던 사림들에 의한 붕당 정치, 그리고 사림들의 지위 유지 기반이었었던 서원과 향약, 요 내용들을 이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훈구와 사림의 그 성향에서요, 자료에 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표는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얘기했었던 신진사대부의 분화 과정에서 대략 몇 가지는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빠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사화와 붕당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를 관학파라고 합니다. 관학파. 자, 왜 얘네 관학파라고 그러냐? 이거 한번 보실래요? 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이 뭔가요? 사학이죠, 사학. 그러니까 관학의 반대는 사학입니다. 요즘 공교육의 개념으로 오시고요.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뭐죠? 사교육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교육.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왜 관학파라고 하냐? 성균관이라든가 집현전에서 정규 커리큘럼에서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에요. 관학파. 근데 후자는 사학, 사립학교 출신입니다. 서당이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과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후자. 그래서 후자는 뭐라고 그래요? 사학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칸에 봅시다. 얘네 정치 성향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를, 후자는 뭐만? 왕도 정치를 지향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왕도입니다. 왕도는 절의와 명분에 의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절의와 명분에 의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거역하지 말고 물 흐르는 대로, 역류하지 말고 물 흐르는 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왕도 정치죠. 후자 살인들도 사학파도 어떤 정치 지향합니까? 왕도 정치를 지향을 하고 있죠. 근데 전자는 왕도 정치를 지향하지만은 모두 더불어서 왕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패도 정치입니다. 패도. 이 패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패자가 아니라 장악했다라는 의미의 이 패도요. 패도. 패도 정치를 지향합니다. 이런 얘기 하죠. 동아시아에 있어서 패권을 장악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패예요. 장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요, 힘. 힘이고요. 이거는 뭐죠? 어떤 그 도에 의한 정치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전자는 이것도 지향하지만은 이것도 지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이 신진 사대부의 성향에서 살펴봤습니다. 얘네들은 절대적인 군주관을 지향하지 않고 역성혁명파들 얘기합니다. 상황에 맞게 이제 대의명분에 따른 군주관을 지향했죠.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세대 왕이 찬타를 놓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후자는 어땠어요? 얘네는 절대적인 군주관을 지향했습니다. 한 번 이 사람이면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신, 사육신 등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온건파 사대부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는 이것도 지향하지만 이것도 지향하고 얘는 오로지 이것만 지향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통치 형태에서 보면 전자는 중앙 집권을 지향합니다. 뭘 통한? 호패법, 오가작통법 등을 통한 중앙 집권이에요. 강력한. 근데 후자는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걔네 세력 기반이 지방 향촌입니다. 향촌 자치를 지향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원이라든가 향약 등을 통해서 향촌 자치를 지향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연계해서 보시면은 전자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지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후자 봐봐요. 후자는 향촌자치를 표방했다고 그랬죠. 지방의 살인 양반들이 백성을 지배하는, 사적으로 지배하는, 역시 서원, 향약 등을 통해서 그렇게 지배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기반을 보면은 전자는 재경, 부재, 대지주, 후자는 지방의 중소지주입니다. 재경, 몸은 서울에 있는데 부재, 대지주, 지방의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사상적 기반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둘 다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입니다. 얘네들도 뭐죠? 성리학을 토대로 합니다. 근데 성리학 이외에 뭐죠? 한당 유학, 즉 훈고학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그렇죠? 또는 기타 민간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어때요? 받아들여요? 배척을 해요? 받아들입니다. 성리학을 토대로 하면서 국가 통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부 취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후자는 안 그렇습니다. 오로지 성리학만. 성리학을 정통 유학으로 보고 훈고학, 불교, 도교, 민간신앙은 전부 다 뭘로? 이단음사로 배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단음사로 배척합니다. 이런 또 사상적인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식도 그렇습니다. 전자는 단군조선을, 후자는 기자조선을 숭배합니다. 15세기에 국호가 조선입니다. 이 조선은 어디 조선의 후계자라고 그래요? 단군조선이에요? 위만조선이에요? 기자조선이에요? 단군조선입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 연구가 심화가 돼요. 근데 얘네는 중국 중심의 역사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단군조선보다는 어디죠? 기자조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킵니다. 기자는 중국사의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고조선 그러면 기자조선 빼고 어디만 단군조선하고 위만조선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고조선 파트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식도 자주 주체적이지만 얘네들 시기 때 역사식은 좀 4대 존화주의적인 이런 역사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학통을 좀 봐봐요. 그 밑에 전자는 사장은 시가와 문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중시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문학을 얘기를 하고요. 후자는 사장보다는 뭐죠? 경학이라고 경학.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경전의 내용에 치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에 치중하는 것이다. 경전의 내용만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한문학적인 얘네는 뭘 중시했다는 거죠? 능력을 중시했다는 거지만 얘는 유교 경전에 있는 내용들에 치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인품, 인간성, 도덕성 이런 거를 중시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네들의 학문의 경향이 인재 선발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자, 인재 선발은 주로 전자, 훈구파죠. 얘네들이 인재 선발, 능력을 중시했던 뭐죠? 과거는 시험이죠, 시험. 이거는 분명 능력을 중시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근데 후자는요, 봐봐요. 인품을 중시합니다. 인품은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인품을 시험 봐서 인품을 뭐 체크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추천입니다. 추천. 이 추천이 뭐냐 그러면은 조광조 개혁 정치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혈량과입니다. 이거는 추천에 의한 인재 선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자 훈구파의 관학파의 인재 선발 방법하고요. 과거 살인들이 추구했던 인재 선발 방법은 달라요. 이건 시험을 봐서 능력을 중시한 거고 이거는 인간성을 도덕적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인재를 선발하자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크게 전자, 얘네들이 관학파 이른바 뭐죠? 훈구라고 하고요. 얘네들 뭐라고 하죠? 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훈구는 왜 훈구냐? 관학은 정규 관학 출신이었으니까 공교육기관 출신이었으니까 관학파다라고 하지만은 훈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훈구. 자, 훈구는 세조에 있죠, 세조. 단종을 치고 세조가 등장합니다. 세조의 왕이 등장 과정에서 공훈을 세운
세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공운을 세운 구세력에서 뭐라고 그래요? 훈구. 그 구세력은 누굴까요? 얘네들이죠, 얘네들. 조선 건국 이후부터 조선 사회의 토대를 계속 갖춰오고 있었던 얘네들이 구세력이에요. 그래서 훈구란 얘기의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붕당정치 전개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세기 사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얘네들이고, 얘네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는 몇 세기예요? 16세기 이후에 얘네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바로 앞강에서 얘기했었던 조선 건국 과정에서 마지막 왕 34대 공양왕대 때에 개혁 방법론을 둘러싸고 나눠진 훈구와 살림에 대한 성향, 동향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간에 정리할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5세기 사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훈구, 관악파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이후 사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살림, 사학파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고려 건국 과정이라든가 조선 건국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이거는 조선 고려 중세 고려 건국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될 시기를 제가 한국사에서 4시기를 정해 드렸습니다. 지적해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어디였어요? 고대에서 중세로, 신라에서 고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앞 시간에 정리했던 조선 건국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 구조의 개편 과정에서 15에서 16으로 넘어올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정리하시라고 했어요.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여야가 교체가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권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훈구에서 살림으로 권력이 바뀌게 된 배경은 뭐냐? 요즘 같으면은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아니면은 대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바뀌기도 하죠. 이때는 선거가 없으니까 어떤 피나는 권력 투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정치 면에서는 사화입니다. 사화. 왜 사화냐 그러면 선비사자죠. 네, 선비사인데 모든 선비는 아니고 살인만 얘기하면 살인. 살인들이 화를 당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사화라고 그래요. 네 번에 걸친 사화가 있죠. 바로 밑에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에서 네 번에 걸친 사화가 있습니다. 연산군대 2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종대 때 기묘사화 나오고요. 명종대 때 마지막 을사사화가 나옵니다. 그 네 번에 걸친 사화죠. 그리고 이제 경제 면에서는 농장 확대입니다. 요즘 얘기를 한다면 뭐 탈세, 부정축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15에서 16으로 여야로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거다. 이걸 얘기하지 않는 16세기로의 이행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사화는 나중에 보고 우선 농장 확대를 먼저 볼까요? 이 농장 확대는 훈구의 농장 확대일까요? 아니면 살림대의 농장 확대일까요? 훈구의 농장 확대입니다. 세조 왕이 찬탈하는데 도움을 줬던, 공운을 세웠던 세력들이에요. 얘네들이 왕을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치 경제적으로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의 농장 확대를 살인들이 등장하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세금 안 낸 거 아니야? 내놔라. 너 세금 좀 내라. 너 이거 어디서 나왔냐? 이거 출처대라. 법적 근거 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살인들은 15세기 때 조선 건국할 때 동참하지는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살인들은 언제 중앙에 진출해서 훈구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잠깐 조선 왕조의 왕들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조, 그 다음에 정종, 3대 왕이 누구였죠? 태종. 4대 왕이 누구였죠? 세종. 그 다음에 문종. 그 다음에 누구죠? 단종. 그 다음에 누군가요? 세조. 그 다음에 누구죠?
예종, 그 다음에 누구죠? 성종, 그 다음에 성종 다음에 누구죠? 연산군이죠. 연산군, 성종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연산군 다음에 누구냐면 중종입니다. 그 다음에 인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명종 다음에 외란이 터졌던 누구죠? 선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뭐 여기서 이제 강의 내용과는 좀 불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혁명파 사대부들, 얘네들이 혁명파 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 온건파 사대부들은 조선 건국하는 데 동참하지 않고 전부 어디에 칩거 있었다? 제야에 칩거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얘는 이제 권력을 쭉 잡아오는 겁니다. 주도권을 잡아오는 거죠. 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세조 때 뭘로 성장했죠? 훈구파로 성장했죠. 훈구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세조의 즉위에 공훈을 세운 구세력이라고 했어. 공훈을 세운. 그래서 훈구. 그 구세력은 누구냐? 여기서 여기까지 주도권 잡아왔던 그 세력들이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구세력이라 하고, 훈은 직접적으로 세조 즉위에 공훈을 세운 사람이죠. 한명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아서 얘네들이, 훈구 얘네들이 정치, 그 다음에 경제력 기반을 확대해 가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세조, 예종,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성종이 등장했습니다. 그 성종대 와서 얘는 안 되겠다. 견제 좀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야에 있었던 누구예요? 온건파 사대부 있죠. 얘네들을 누구 때? 성종대 때에 뭐를 통해서? 삼사는 뭐냐면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입니다. 삼사라는 관직은 언론 문필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을 이제 견제하고 제지하는 이런 관청입니다. 뭐 언론에서는 가십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사를 통해서 등용을 시켰습니다. 누구를 견제하냐는 거죠? 얘네들 훈구,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기고만장했던 얘네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을 삼사를 통해서, 삼사라는 관직을 통해서 등용을 시켰습니다. 등장하면서 누구하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누구? 얘네들하고 훈구하고 대립을 할 겁니다. 이게 대립해서 충돌하는 겁니다. 그것이 4번에 걸친 뭘로 나온다? 사화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기서 농장 확대 주체는 누구예요? 훈구의 농장 확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 등장하면서 쌈박질 해가지고 터진 싸움이 사화였다. 그래서 무어사화, 갑자사화, 갑자 둘 다 연산군대 때입니다. 이 연산군이죠. 그 다음에 김효사와 중종대 때고요. 그 다음에 을사사화에서 명종대 때 4번에 걸친 사화예요. 사화는 붕당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밑에 표현 보실래요? 사화는 시기전은 15세기 후반에, 그 다음에 16세기 중반까지, 붕당은 16세기 중반부터입니다. 사화는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훈구와 살인 간의 싸움이죠. 근데 붕당은 살인과 살인 간의 대립이에요. 사화는 중앙을 정치적인 무대로 합니다. 붕당은 지방을 무대로 합니다. 사화는 단기전입니다. 한 세력이 한 세력을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붕당은 어때요? 장기전입니다. 어디를 무대로 해요? 지방, 서원, 향약을 무대해서 정말 오래 갑니다. 장기전이에요. 그게 붕당과 사화의 차이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화는 어디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중앙이라고요. 중앙 정치권이에요? 지방이에요? 중앙 정치권입니다. 중앙에서 대립이 났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했어요? 훈구가 승리를 했습니다. 곧 살인이 어땠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죠. 어디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래서 살인들이 완전히 여기에서 몰라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이 패배했지만은 살인들은 어디로 왔죠? 낙향을 합니다.
어디로 낙향했을까요? 봐봐. 원래 살인들은 제야, 자기 고향이라든가 제야에 원래 있었어요. 그네들 기반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근무할 때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싸워가지고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패배하면 어디로 와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낙향을 해요. 여기에서 중앙에서 사화를 통해서 살인이 패배했다고 해서 살인들이 완전히 얘네들이 몰락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낙향에 옵니다. 내려오면 그네들의 기반이 있습니다. 세력 기반이 있었어요. 그 세력 기반이 뭐가 있냐 하면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서원, 향약, 또 유양소, 또 유양소는 향청이라고도 그러죠. 향청. 그 다음에 향촌의 양반들의 규약, 향규. 또 서원에서 했던 향사례, 향음주례. 향사례는 활 쏘는 모임이고요. 향음주례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또 향사례, 향음주례는 지방의 양반들이 어른들을 모셔놓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네들이 늙어서 그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항구적으로 향촌에서 자기네들의 지위를 유지하겠다. 이런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향사례, 향음주례. 또 이거 외에도 뭐 상장 제례에 관련된 예학,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된 예학입니다. 상목을 몇 년이냐, 절을 몇 번 하느냐, 제사상을 어떻게 차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 복잡하게 해놓을까요? 쉽게 해놓을까요? 복잡하게 합니다. 왜? 아래 것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복잡하게 하는 거죠. 족보를 편찬해서 그네들의 가문을 과시하는 겁니다. 붕당을 구별할 때, 혼인할 때 자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편찬해서 달달달 애우는 보학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 등등 이런 것들이 고향에 내려왔더니 중앙에서는 신나게 깨졌죠. 깨졌는데 집에 내려오니까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중앙에서 신나게 터지고 쌍코피만 흘리면서 막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동구 밖까지 이것들이 나와서 야, 너 어디서 이렇게 얻어 터지고 왔느냐? 포근하게 보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살인들이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겁니다. 재충전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재충전해. 그래서 어디로 해요? 중앙으로 다시 진출하는 겁니다. 중앙으로 진출하고 몇 번씩 하다가 결국은 누구 때? 선조 있죠. 선조 때에 결국 얘네들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살인과 살인 간에 뭘로 간다? 붕당 정치로 넘어간다. 그래서 초창기 이제 붕당 정치는 이조 전랑직이라는 관직을 놓고 살인이 동인과 김효원의 동인과 심의겸의 서인으로 나눠지면서 붕당 정치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붕당이라는 얘기는 붕당 정치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변질이 돼서 나쁘게 된 것이지 붕당 정치는 나쁜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붕당은 오늘날 정치 용어에서 보면 뭐 같아요? 정당입니다. 정당. 정당 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당 정치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당 야당 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하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엉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여당 야당한테 붙여놓으면 싸움만 하잖아요. 정책적인 문제로 싸움하는 게 아니라 맨 패권 싸움이나 고 말이죠. 때로는 뭐 폭력도 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좋게 비춰진 거지. 교과서적인 정당 정치는 좋은 겁니다. 왜 좋죠? 정당 정치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야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여당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정 분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을 같이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면이죠. 조선시대 때 붕당 정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당이나 붕당이나. 근데 그게 진해되면서 당쟁으로 가고 변질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안 좋게 했다는 것이지 붕당 정치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인조, 효종, 현종, 그러니까 선조, 광해군, 그다음에 인조, 효종, 현종 이 셋이기 때문에요. 서인 주도하에서 남이 동참하는 붕당 정치가 잘 진행이 된 적도 있었다는 거죠. 꼭 나쁜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요.
이 네 번에 걸친 뭐가 있어요? 사화. 무오, 갑자, 기묘, 일사. 이 사화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기묘, 사화는 꼭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살인들이 깨졌지만 낙향에서 얘네들 세력을 재충전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뭐예요? 그 중에 서원과 향약입니다. 그 서원, 향약 요 얘기를 좀 잠깐 좀 보고 마음을 좀 지어야겠습니다. 먼저 무오, 갑자, 기묘사에서 무오사부터 우리가 원인, 결과를 좀 간단하게 봅시다. 연산군, 자 다음 장을 보실래요? 연산군 4년에 일어났었던 1498년 무오년의 무오사입니다. 김종직의 문인인, 김종직 제자들이죠. 예하에 김일손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수록하면서 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종직의 문인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김종직은 누구냐 이거죠. 봐봐요. 살인들이 중앙에 진출한 것은 누구 때 처음 진출했다고 그랬어요? 성종대 때입니다. 그 성종대 때에 누가 김종직이 사관의 자리로 사관 임명이 돼서 성종대 때 중앙으로 진출했습니다. 사관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쓰는 사람이죠. 조선은 왕과 신하가 독대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못해요. 그만큼 투명하게 정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사관이 입회를 합니다. 한 명, 네 명, 내지 두 명, 거의 두 명씩 입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 중에서 말이 굉장히 빠른 왕이 있습니다. 전 중종 있잖아요. 이 중종이 말이 좀 빨랐어요. 중종 실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관이 건의랍니다. 너무 말이 빠르니까 좀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써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가 요즘처럼 말을 하면은 원문으로 한글로 바로 받아 쓴 게 아니잖아요. 한글로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해야죠. 사관이. 일단 번역을 해서 한자로 쓰잖아요. 어문으로 쓰잖아. 그 작업도 굉장한 어떤 그 학문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바로 쓰는 거죠. 그래도 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놓치면 옆에 있는 사관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걸 써놓고 또 서로 이제 말이 안 맞고 하는 건 좀 빼기도 하고 이렇게 써놓은 걸 사초라고 사초. 조선왕조실록을 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이 예를 들어서 사냥을 나갑니다. 말을 타고 막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사관들 따라다녔을까요? 아니면은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갑니다. 사관은요, 문물겸해야 돼요. 말도 잘 타야 돼요. 말 타고 다니면서 뭐요? 씁니다. 왕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화를 쐈어, 왕이. 놓쳤어. 명중해야 돼, 놓쳤어. 왕도 욕합니다. 욕을 해요. 여러분들 욕 잘하죠? 그죠? 요즘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아니면 유치원생들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보면은 거의 뭐 중고등학교 애들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대요 보니까 좀 민망할 정도로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다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뭐 멍멍이 있자는 기본적으로 붙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왕도 욕 잘하거든요.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긍정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성인군 자체는 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실록에 왕이 욕했으면은 왕이 욕했다 그러면 중종이 예를 들어서 개망신 당했다 치게 하면은 개망신 당했다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심한 욕을 막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관들은 그거를 바꿔서 외둘러서 바꿨습니다. 상지언, 상지언, 참고 상지언, 상은 왕은이랍니다. 왕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상지언,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씀하셨다. 이렇게 외둘러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록들이 실록에도 나와요. 이거는 왕이 욕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욕의 강도는 그런 표현의 강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표현의 강도에서. 태종 이방원이 이성계가 말이죠. 이방원이 말이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 나갔는데 말을 타고 다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지면 잘못하면 말이죠. 척추라든가 다치면 반신불구가 됩니다. 떨어져가지고 아픈 줄을
아팠겠지. 말에서 떨어졌는데 태종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면서 막 털어요. 막 먼지 털면서 딱 신하를 보고 하는 소리가 사관 없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사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까지 써버린 거예요, 사관이. 예? 그러니까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왕이 말에서 떨어졌으면 수치 아니에요, 수치. 치욕이에요, 치욕. 왕이 말에서 떨어지다니.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안 떨어진 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옆에서? 사관이 본 겁니다. 그때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500년, 600년 전에 그 일들을 우리는 그런 사관들이 기록을 써놔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여튼 사관은 그런 직책이에요. 근데 살인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죠. 세조 왕위 찬탈을 좋게 써놨겠습니까? 안 좋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김종기가 사관에 있을 때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 뭘 써놨어요?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겁니다.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에요. 의제는 중국에서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항우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항우. 유방과 항우가 나오죠. 유방 항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항우가 언제 나오냐면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였던 진에서 한으로 넘어가죠. 진에서 한으로 넘어갈 때 진나라 말기 때 무슨 난이 터지냐면은 진승 오광의 난이란 사건이 터져요.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누가 진압했냐면은 한나라의 유방하고요. 그 다음에 초나라의 항우가 진압을 했어요. 진압을 하고 나서 다시 둘이 또 싸워. 항우하고 유방이. 누가 승리했냐면은 유방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했고 한나라 고조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설로도 나와 있어요. 초한지의 무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장기판에 보면 초나라 한나라 싸우잖아요. 고수가 한나라 말을 잡습니다. 빨간 말이고요. 초나라 말은 파란색 말이에요. 하수죠. 근데 초나라의 제후는 원래 항우가 아니라 의제예요, 의제. 항우가 의제를 죽여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유방과 싸움에서 유방은 평민 출신이고요. 항우는 귀족 출신이에요. 져버린 거죠. 그래서 항우가 의제를 죽인 것을 조문하는 거. 의제를 억울하게 죽은 의제를 조문하는 글을 김종기가 써놓은 거야. 뭐를 빗대어서? 세조가 단적을 치고 왕위를 찬탈한 것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항우를 누구로? 세조로. 그리고 단적을 뭘로? 의제로 빗대 놓은 거죠. 이게 김종직의 사초, 조의제문이죠. 그래 놓고 김종직은 죽었어요. 사초는 개인이 보관합니다. 국가가 보관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조실록을 쓸 때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다 쓰는 거 아니고 필요한 거 쓰고 나머지는 사초를 없애버립니다. 그걸 세초한다고 그래요. 세척할 때 세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론을 언관들이죠. 얘네들은 훗날 정치인 보복 없게 신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제자가 누구냐면 연산군대 때 사관이었던 누구예요? 김일손입니다. 연산군이 즉해가지고 성종이 죽었단 말이에요. 성종실록을 다음 왕 때 쓰겠죠. 그래서 연산군대 이제 성종대 써놨던 사초 사관들이 써놨던 사초를 전부 다 취합을 합니다. 사초는 왕이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요? 왕이 보면은 나쁜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거의 기록일 텐데 선대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사관이 안 좋게 써놨어.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조금 복잡해지겠죠. 조금 어떤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 만나면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겠죠. 연산군대 때 김일손이 이제 사관에 있었을 때 성종이 죽고 성종실록을 쓸 때 앞에 김종기 썼던 사초를 연산군이 가져와서 파버리죠. 열람을 해버립니다.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봤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세조가 왕위 찬탈을 비판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세조 이후의 왕통을 부정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쉽게 하면 부정했던 내용을 김종기가 써놓은 겁니다. 연산군의 파행적인 정치에 살인들이 또 견제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산군이 이미 죽은 김종직은 부관참시
부관참 씨는 시체를 꺼내서 다시 갈아버리는 거예요. 김일성, 처형, 살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게 연산군대 사초 문제 때문에 터진 첫 번째 뭐예요? 무오사화예요. 이 무오사는 사초 문제 때문에 터졌다. 그래서 이 섬기사, 살인사자 대신 사초할 때 이 사자를 쓰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누가 살인이 피해를 많이 본 사건이에요. 이게 무오사입니다. 사초나 조선왕조실록은요. 왕이 열람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도 왕이 열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역시 왕조실록에는 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도 있거든요. 대신 왕조실록에서 요약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국조보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요약해놓은 것은 볼 수가 있어요. 후대 정치 참고서로 요약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세종 아시 세종. 아버지가 누구죠? 이방원입니다. 태종이에요. 이방원이가 지금 살았다면 죽일 놈이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물 아닙니까? 자기 처갓집에 처남들 다 죽이죠. 자기 형을 죽이진 않았지만 귀향을 보내죠. 그 2차 왕자에 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방번이 방석이 그 어린 나이 다 쳐버리죠. 죽여버리죠. 자기의 가는 길에 걸림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극악무도한 인물입니다. 극악무도한. 그리고 그거를 감춰줄 필요에 의해서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태종이 장남 양령을 세자에서 패하고 그리고 누구죠? 세종을 태자로 앉혀서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세종도 사람인지라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궁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분명히 궁금했을 겁니다. 실제 궁금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세종이 태종실록을 열람하려고 합니다. 왕조실록, 세종실록에는 한 4번 정도 나와요. 태종실록을 열람하기 위해서. 한번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써놨을까? 이거거든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결국은 못 봤습니다. 이게 조선의 정치입니다. 정치죠.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세종은 결국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보지 못하고 죽는 거죠. 죽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튼 연산군이 봐서는 안 될 것을, 그렇죠? 까벌리면서 결국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무오사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화는 뭐예요? 갑자사화입니다. 이 갑자사화는 말이죠. 성종의 부인이 누구예요? 부인이. 윤씨죠, 윤씨. 이 사이에서 연산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산군이 어렸을 때 윤씨가 폐출이 돼서 사사가 됩니다. 사사. 왕이 사약을 내서 죽이는 걸 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폐출돼서 사사가 되는데 사사할 때 한자는 이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아무 때나 쓰는 사자는 아니고요. 최고 통치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사자 씁니다. 왕이 죽였어요. 그럼 성종이 자기 마누라인데 부인인데 직접 칼로 푹 쑤여 죽였냐? 뭐 약을 끓여서 야 너 먹어라 그러면서 먹여주겠냐? 그건 아니고 왕 명예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서원 중에서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액, 왕이 액자를 하사했다 해서 사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사사. 이 윤씨가 성격이 굉장히 어긋난, 좀 고집이 좀 있는 이런 게 윤씨. 성종보다 나이는 좀 많습니다만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연상이. 근데 이제 윤씨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가택연금이 돼요. 요즘 얘기를 한다면. 가택연금이 돼가지고 연금 해제되는 날 성종이 이제 그쪽 찾아갑니다. 손을 잡습니다. 부인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했더니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윤씨가. 그러면서 손을 뿌리쳤는데 어떻게 그게 공교롭게 왕의 얼굴을 또 핥히게 돼버린 거죠. 용안을 훼손하는 겁니다. 왕의 신체에 훼손을 하면 이거는 거의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성종이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밴드 하나 붙이고 일러서 나왔어. 신하들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얼굴에 왜 밴드를 붙이고 나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온 거죠. 그래서 윤씨가 성종의 얼굴을 훼손한 거죠. 여론이 가만두겠습니까?
결국 폐출, 그리고 결국 어때? 사사. 근데 연산군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연산군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연산군의 측근 세력들이 어머니 윤씨를 제거하는데 동참했던 누구? 훈구 살인들 다 꼬지르는 거죠. 그래서 훈구 살인들이 연산군 측근 세력대에서 제거가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 갑자 사화란 얘기입니다. 윤씨 폐출 사사 사건 때문에 터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연산군 12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이 쫓겨나고요. 중종이 등장했습니다. 중종은 등장해가지고 개혁 세력이었던 살인, 누구를 등장했죠? 조광조를 등장을 시켜서 개혁 정치를 추진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를 친 겁니다. 이게 뭐죠? 세 번째, 기묘사화예요. 기묘사화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본 거야?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세 번째. 특히 그 기묘사화의 내용이 있죠. 여기서 뭐 일일이 다 정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혈량권 아까 말씀드렸죠? 인품, 추천에 의한 인재 선발입니다. 살인들의 인재 선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미법은 공납제도에 폐단 실행하자는 겁니다. 향약, 소학은 어린이에 대한 수신서고요. 승과, 소격서 폐지하자. 살인들은 온리 성량만 추구했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행사라든가 도교 행사를 주관했던 소격서 다 없애자. 이단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언문청, 한글 연구관청입니다. 언문청을 부활하자. 어려운 유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운삭제, 밑줄. 이거는 직접적인 기묘사화의 원인입니다. 즉 위운삭제라고 하는 것은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우지 않았던 가짜 훈공, 위훈입니다. 가짜 훈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삭제하자는 겁니다. 120여 명이 1등 공신이 했는데요. 그중에 사실 70여 명은 가짜거든요. 다 몰수합니다. 토지, 노비, 관직 몰수래요. 그 걔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조광조를 음해를 합니다. 낙엽을 가져와서 낙엽에다 꿀로 주초, 위, 왕이라고 하는 글자를 꿀로 써요. 그래서 벌레를 여기다 하나 갖다가 딱 올려놨더니 벌레가 꿀만 갉아먹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글자를 낙엽을 들고 중종한테 갖다 주는 거죠. 조광조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거죠. 근데 중종도 반정을 통해서 신하들에서 왕이 됐거든요. 그 신하들, 낙엽을 갖고 갔던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종 때는 신권과 왕권 중에서 왕권이 미약한 거죠. 신권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종이 걔네들의 말을 또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광조를 칩니다. 이게 기묘사화예요. 이 주초위양은 뭐냐면은 주자와 초자를 합쳐놓으면은 조자가 되는 거죠. 합자를 하면은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도참입니다. 도참. 이런 예언이 있다라고 해서 모함을 해서 제거했던 거죠. 이게 세 번째 기묘사화예요. 자, 마지막에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종 즉위하자마자 터진 을사사화예요. 이거는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터집니다. 인종과 명종은요, 중종의 두 아들이에요. 이복 형제입니다. 인종의 어머니가 장경왕후고요. 명종의 어머니가 문정왕후입니다. 공교롭게 얘네들 둘 다 윤씨입니다. 근데 후대에 학계에서는 얘가 먼저 왕후가 됐다 해서 대윤이라고, 얘가 나중에 이 가문이 윤씨가 왕후가 됐다 해서 이걸 소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종과 장경왕후 사이에서 인종을 낳았는데 인종이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산후조리 중에 어머니 장경왕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종은 이제 어머니가 문정왕후인 줄 알고 성장한 거죠. 근데 장경왕후의 오빠, 누구죠? 윤임이라든가 얘네들이 후사, 인종, 이제 그 인종은 외족한이니까 인종의 후사를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종과 문정왕후 사이에서 명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종의 후사가 더욱더 걱정되는 거죠, 얘네들은. 그런 와중에서 얘네들이 윤씨, 소윤씨, 문정왕후하고 명종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정왕후가
명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문정왕후가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장인애들을 견제했던 누구를? 대윤을. 누가? 소윤이, 윤원영이라든가 얘네를 친 겁니다. 소윤이 대윤을 친 사건. 왕위 계승 문제. 이게 뭐야? 을사사화예요. 네 번에 걸친 사화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많은 피해를 받냐? 살인들이다. 어디로 왔냐? 고향으로 내려왔다. 왔더니 이게 있다. 여기서 다시 충전해서 중앙으로 진출해서 선조 때 권력을 잡고 살인과 살인 간의 분당 정치에 넘어갔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 중에 그네들의 지위 유지 기반했을 때 뭔가요? 서원과 향약이 있습니다. 이 서원 향약을 좀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서원. 최초의 서원은 중종대 주세붕이 풍기 군수로 갔을 때 세웠던 백운동 서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소개했던 안양을 제사하고 그리고 자제 교육을 위해서 세웠어요. 중종대 때입니다. 이 중종이죠. 명종대 풍기 군수로 이왕이 갑니다. 이왕이 가서 그 이왕의 건의로 사액서원이 됩니다. 사액서원이 되면서 백운동 서원의 현판이 뭘로?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져요. 그 서원의 기능은 유교 선현에 대한 제사, 또 봉사라고 그러죠. 자제 교육. 이게 서원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왕이 현판도 액자도 내려주고 토지, 노비, 면세, 면역 모든 특혜를 주는 거죠. 선조 때 사액서원이 전국에 100개가 넘었어요. 세도정치대 가면요. 다 서원을 만들어 놓고 사액서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도 가문의 지위 유지 기반이 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웅대 가면은 전국의 서원 약 600여 개를 없애고 47개를 남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원은 살인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겠지만은 국가 입장에서는 100%는 아닙니다만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서원의 표단의 두 번째 청금록이라고 있죠. 서원에 소속된 양반들의 명단, 요즘에 명렬표죠. 그걸 청금록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름이 올라가면은 지방에서 으쌰으쌰하고 다니려 됩니다. 어깨 힘 좀 주고 다니야 된다는 거죠. 또 향 사례와 향 음주례가 있죠. 이거는 1년에 봄, 가을에 그 지방의 어른들을 모셔놓고 술과 음식을 베풀고 또 활 쏘는 거, 활입니다. 활 쏘는 친목 모임도 합니다. 요즘에 뭐 골프를 친다거나 뭐 이런 모임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그네들이 향촌에서 세력을 굳건하게 지위 유지해 나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또 하나 향약이 있습니다. 향약은 향촌 교화 규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 향약은 조광조가 이때 개혁 정치를 추진하면서 중국 송나라 여씨 향약을 갖다가 친족단위 향약입니다. 실시하려고 했다가 기묘사로 실각하면서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광조에 의한 향약은 안 됐고 이후에 이왕과 이이 등에 의해서 지역 단위에 대한 향약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향약은 중국 향약은 친족 단위 향약이지만은 우리나라 향약은 지역 단위 향약이에요. 이왕에 의한 예안 향약이 있고요. 안동 쪽이죠. 그다음에 이이에 의한 뭐 해주 향약, 또 파주 향약, 또는 뭐 서원 향약 이런 지역 단위 향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향약의 덕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지역 단위 향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향약의 공통된 덕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덕업상곤,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 이게 공통된 덕목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덕목은 뭡니까? 그러면 환난상유입니다. 즉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상부상조하자. 이게 공통된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시했었던 덕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향약의 조직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향약의 조직을 보시면 마지막 줄에 봅시다. 마지막에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약정이 있죠. 약정. 밑에는 도약정이 있고요. 도약정 밑에는 부약정이 있고요. 부약정 밑에는 직월. 직월은 총무입니다. 농민은 자동으로 포함합니다. 이게 향약의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왕이 설치했던 예안 향약이다라고 합시다. 예안 지방에 A라는 관리가 지방관이 파견됐습니다.
이 A라는 관리는 농민들을 사적으로 동원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 야 모여 삽 들고 모여라 그러면 농민들이 안 모여. 왜 그럴까요? 농민들은 이 지방의 토착 양반들에게 코가 껴 있는 거예요. 얘는 지주고요. 지주의 땅을 경작하는 대다수 소작농입니다. 이 관리는 상피제도와 임기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기 고향에 파견되지 않는 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얘의 말을 따르겠냐 아니면 얘의 말을 따르겠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얘의 말을 따른 거죠. 그래서 향약은 훈구사림의 그 도표에서 봤었죠. 향약의 확대는 향촌자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중앙집권이라고 그랬습니까? 향촌자치 이렇게 얘기를 했죠. 훈구는 중앙집권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뭐를 통한 오가작통법을 통한 중앙집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사림들은 서원이나 향약 등을 통해서 향촌자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일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향약이 자 16세기에 각 지역마다 지역 단위 향약이죠. 이렇게 향약이 있습니다. 향약의 확대는 중앙집권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향촌자치라고요? 향촌자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원향약, 기타 유향소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이랬다. 재충전했죠? 그리고 뭐 했다고요? 중앙으로 가서 누구 때? 선조 때 권력을 잡고 이조 전랑제라는 관직을 놓고 대립을 하다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 붕당 정치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했었던 훈구사림 이후의 사화, 그리고 붕당 정치까지의 내용입니다. 가장 근간은 훈구사림에 대한 표의서점 첫 장에 나와 있는 훈구사림의 성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강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하고요. 13강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